네,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력공학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 배워볼 강의는 바로 이 전선로입니다. 전선로. 전선로는 전선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선로. 우리가 산책하는 길을 뭐라고 부르죠? 산책로라고 부르죠. 그리고 복잡한 길을 미로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전선로도 똑같습니다. 전선이 지나가는 길을 전선로라고 부른다. 그 전선로의 첫 번째는 우리가 전선로를 이해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될까요? 바로 전선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전선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선의 구조에 따른 분류인데, 자, 일단은 전선. 자, 첫 번째 구조. 자, 어떤 구조냐면은 단선인지 연선인지예요. 단선은요, 선이 한 가닥으로 이루어진 게 단선이고요. 연선은요, 만약에 단선이 이 정도 굵기라고 해볼게요. 연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 정도 굵기는 맞는데, 이렇게 맞는데, 여기에 이렇게 조그마한 소도체가 여러 개 있는, 그러니까 이게 피복이라고 한다면 단선은 여기가 도체거든요. 그런데 연선은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이 도체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단선은 하나, 연선은 여러 개라고, 여러 개의 소선으로 이루어진 전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바로 단선과 연선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선의 구성에 따른 재료에 의한 분류가 있죠. 자, 구성 재료. 구성 재료는 크게 구리와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는 다른 말로 동이라고 불러요. 동. 그래서 동선이라고 하거든요. 제 이름 아니에요. 동선이랑 알루미늄 선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동선이 뭐라고요? 구리선이라고요. 근데 구리선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로는 경동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연동선이 있어요. 자, 경동선은 순도 99.9%의 구리로 만든 구리선을 경동선이라고 하고요. 딱딱한 구리선이에요. 자, 그런데 연동선은 뭐냐면 그러한 경동선에 열 처리를 해줘서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준 게 연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연동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딱딱한 구리선, 연한 구리선. 그럼 알루미늄 선은 당연히 알루미늄으로 만든 선을 말하고요. 우리가 경동선 같은 경우는 고유 저항이 55분의 1옴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연동선. 연동선도 로우는 58분의 1옴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경동선과 연동선 그리고 알루미늄 연선의 이러한 고유 저항률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동선은 있잖아요. 경동선이 아니라 동선 있잖아요. 동선. 요 두 개. 요거는 해안지방에서 주로 써요. 해안지방. 채용. 여기는 구리선을 쓴다는 겁니다. 염분에 강해서. 그런데 온천 지역에 황해는 약해요. 그러면은 거기는 뭘 쓰냐? 바로 이 알루미늄 선을 쓰는 겁니다. 여기다 해볼까요? 자, 여기는 온천 지역에 채용이 됩니다. 그런데 구리선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싼 대신에 튼튼해요. 근데 알루미늄 선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가볍고 저렴한 대신에 경도가 약합니다.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게 알루미늄 선은 그만큼 잘 끊어지기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강심. 자, 강심이 뭐죠? 강제. 그러니까 철을 가운데다 심고 주변에 알루미늄으로 덮은 알루미늄 연선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호로 ACSR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이 ACSR 같은 경우는 그만큼 장점 또한 있고 단점 또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강심 알루미늄 연선, 지금은 이 ACSR이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라고만 아셔도 되고, 결국엔 이것의 목적은 알루미늄 선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구리선은 해안 지방을 채용하고 알루미늄 선은 온천 지역을 채용한다라는 것을 확실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주를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전선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이런 경우 보셨나요, 사실? 이게 보면은 전주가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전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사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휘어 있어요, 아래로. 볼록하게. 그럼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전선의 보호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이렇게 해놨는데 여름에는 온도가 뜨거워서 좀 늘어나서 괜찮지만 제일 추운 겨울에 보시면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연결할 수 있을 만큼만 팽팽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겨울철에 이 전선이 수축함으로써 어떻게 될까요? 여기로 당겨지고 또는 여기가 끊어지거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전선이 끊어지는 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너무 크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 사람이 있어요. 얘가 너무 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선이 이렇게 사람 머리 위로 이렇게 지나가거나 또는 뭐 바람에 흔들려 가지고 나무와 접촉하거나 그러면 지락사고죠. 자,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도를 선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2도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2도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여기가 얼마나 이렇게 볼록하게 내려갔는지 지지점에 묶인 높이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요거를 2도라고 하고 단위는 미터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2도의 공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2도를 딥이라고 해서 D라고 쓰거든요. 자, D라고 하는 것은 8T 분의 WS의 제곱입니다. 자, 여기서 T는 수평 장력이라고 해서 옆에서 잡아당기는 힘, 요게 T고요. 자, 그 다음에 W는 전선의 중량을 말하고, 그 다음에 S 같은 경우는 경간이라고 해서 요 전주와 전주 간의 간격을 S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2도라고 하는 것은 8 곱하기 장력분의 전선의 중량에다가 경간의 제곱을 한 것이 2도가 되는구나. 요 길이를 이렇게 선정하는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지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지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무로 만든 목주가 있고요. 하나는 철근 콘크리트주가 있고요. 하나는 철탑이 있고요. 하나는 철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주부터 한번 볼까요? 목주는 나무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자, 말구 지름 12cm 이상. 말구가 뭐냐면 말단의 지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름 증가율은 1000분의 9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지금은 잘 안 씁니다. 나무로 되는 거 사실 길만 봐도 전주가 목주로 되어 있는 거는 잘 못 봤죠. 그쵸? 철근 콘크리트주는 철근과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만든 주를 말하고요. 철주는 강제로 구성된대요. 강제가 뭐냐면 강제로 하다 뭐 이런 강제가 아니라요. 철과 같은 그 강한 재료들 있죠. 철과 같은 재료로 구성된 재료를 우리가 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주재라고 했는데 주주재를 한기 기초 위에 시공한 것이 바로 철주가 되겠고, 자, 철탑은 아연 도금을 했대요. 아연으로 도금을 하고 형광, 평광 등의 볼트를 이용해서 조립한 것이 바로 철탑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실 중요한 게 여기인데요. 방금 종류 같은 경우는 목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주 등이 있다 이 정도만 아셔도 되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여기 사용 장소 및 용도에 의한 분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용 장소 및 용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일단은 제가 5개를 적어볼게요. A, B, C 6개를 적어볼게요. D, E 그리고 보강형 자,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자, A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선형이라고 불러요. A형 철탑, 직선형 철탑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수평 각도가 3도 이내 3도 이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분께서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죠. 대체 수평 각도가 뭔가요? 수평 각도가 뭐길래 그냥 각도도 아니고 수평 각도죠?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죠. 제가 도면을 조금 그려드리면 도로를 조금 그려드리면 여기에 이렇게 나눠볼까요? 자, 이렇게 나눴어요. 제가 여기다 철탑을 시공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지지물을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 자, 이렇게
시공을 했어요. 또는 뭐 이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시공을 했다 해보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여기만 먼저 볼게요. 요 세 개. 전선이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럼 보시면 딱 일자로 이렇게 있어요. 결국에는 이 각도가 몇 도예요? 0도죠, 0도. 그러니까 수평 각도가 0도라는 거예요. 배열된 게. 그런데 노란색으로 빨간색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오다가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로 가려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 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도, 세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 각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요 수평 각도가 좀 초과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형은 뭐냐면 수평 각도가 요 각도가 3도 이내로 배열된 철탑들을 지지물들을 직선형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밑에 있는 이제 B형이라든지 C형이라든지 D형과 E형은 요것과 다른 목적으로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볼게요. A형은 지금 요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B형은 뭐냐면 요겁니다. 요 세타가 몇 도냐면은요. 각도, 경각도형이라고 해서 경각도형이라고 해서 3도 초과 20도 이내가 경각도형. 그러니까 이 세타가 3도를 초과하고 20도 이내이면 경각도형 철탑을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중각도형이라고 해서 3도를 초과하고 20도 이내가 경각도형이었잖아요. 여기는 20도를 초과하고 이내보다는 이하가 낫겠어요. 이하. 자, 20도를 초과하고 30도 이하가 중각도형 철탑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D는 뭐냐면 D는 인류형이라고 하는데 자, 인류형 또는 억류지지형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D형은 인류형입니다. 또는 억류지지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전선로가 끝나는 부분에 채용한대요. 예를 들어서 전주가 철탑이 이렇게 있어요. 지지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는 지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 친구는 이 지지물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어때요? 이렇게 잡아당기죠. 그쵸? 전선이. 그럼 이 마지막 말단에 있는 요 철탑은 어때요? 지지물은 이쪽으로만 힘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힘이 분명히 불평형이 발생을 하죠. 여기로 이제 고정시키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인류형 또는 억류지지형 철탑은 이렇게 끝에 있는 것을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된다. 이런 곳에 사용하는 지지물이 D형 철탑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전선로가 끝나는 부분에 채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이거는 수평 각도가 30도를 초과했을 경우에도 이러한 D형 철탑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장형이 있는데 내장형은 E형이에요. 여기가 내장형입니다. 내장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경관이 큰 곳, 양쪽에 경관차가 큰 부분에 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는 장경관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장경관. 장경관은 보통 250m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250m 이상의 그런 경관에 채택하는 철탑이 되겠는데 자, 내장형 같은 경우는 직선형 철탑. 철탑 10기마다 10기당 1기 꼴로 채용. 자, 내장형 철탑은 장경관에 사용하고 직선형 철탑, 아까 전에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직선형 철탑 10기당 1기꼴로 이런 비율로 채택되는 철탑을 내장형 철탑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것을 불평형 장력을 방지한다는 것이고 자, 이것을 2형 철탑이라고도 부르게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강형이 있는데 보강형 들어가기 전에 요거 내장형을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불평형 장력 방지가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10m 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20m예요. 그러면 이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힘하고 오른쪽 잡아당기는 힘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가운데에 있는 요게 바로 내장형 철탑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강형 철탑은 전선로의 직선 부분을 보강할 경우에 채용하는데, 자, 이거는 철탑 5기마다 1기꼴로 채용하는 그런 철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애자예요. 애자. 자, 애자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죠. 자, 보시면은 아까 전에 전주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있으면 이 전선이 지지물에 그냥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러한 쌀알같이 이렇게, 물론 쌀알보다 훨씬 크지만 쌀알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전선이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거 우리가 이렇게 연결된 거, 떡같이 보이죠? 약간 만두, 송편같이 보이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애자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애자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사기 그릇 아시죠? 사기 같은 재질이나 아니면 PVC 재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선을 지지물에 연결하기 위함도 있고요. 첫 번째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전선에 예를 들어 전류가 흘렀을 때 이러한 전류가 만약에 이 애자를 타고 들어가 이렇게 철탑을 타고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철탑은 절연을 확실히 해야 되고 이 애자를 통해서 확실히 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상 전류가 흘러서 이 애자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다시 다른 전선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자가 굉장히, 송전선로에서 애자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애자의 설치 목적은 나와 있듯이 전선과 지지물 간의 절연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고정하는 것도 목적이 되겠고요. 자, 구비 조건 같은 경우는 6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하게 절연 내력을 가져야 되죠. 그 다음에 절연 저항도 가져야 되죠. 기계적인 강도도 커야 되죠. 왜냐면은 깨지면 안 되니까, 사기가. 자, 그 다음에 누설 전류가 적어야 되고요. 새는 전류가 없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온도 변화에 잘 견뎌야 되고 습기를 머금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전기는 물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죠? 애자가 습기를 먹고 있다면 이거는 감전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가격이 싸고 다루기가 쉬워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지선이 있습니다. 지선. 자, 지선이 뭘까요? 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선을 지지물을 고정하기 위한 그런 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하는 데 쓰는 거고, 전선로의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역할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여기 나와 있는 보통지선과 수평지선이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전선이, 이번에 이렇게 그냥 일자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대지가 있고, 여기가 전선을 힘을 왼쪽으로 받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 지선이 있잖아요. 지선이 땅과 연결된 선이다라고 해서 지선이거든요. 이게 바로 보통 지선이에요. 일반적으로 지선은 다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보통 말단, 즉 종단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것도 있어요. 똑같이 지지물이 있는데 이렇게 힘을 받고 있는데, 똑같이 그러면 지선을 이렇게 대지라고 한다면 이렇게 내려야지 정상이잖아요. 그쵸? 요게 보통 지선이잖아요. 그런데 내리려고 보니까 이 내리려는 위치에 이렇게 뭐 도로라든지 하천 뭐 이런 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차들 지나다니거나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 지선을 설치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는 못하겠다라고 해서 도로나 하천을 피해서 여기에 이렇게 보조 지지물을 하나 설치를 해서 지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이러한 방법으로 시설하는 것을 우리가 수평지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평지선. 그쵸? 자, 그래서 보통 지선은 일반적인 종단, 말단에서 채용하는 거고, 거기도 종단, 말단은 맞으나 지선을 내릴 위치에 도로나 하천 등이 있으면 이렇게 보조 지지물을 사용해서 여기 수평 지선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선의 장력이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위에 그림. 좀 크게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세타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선을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잖아요. 지금 전선이. 그럼 반대 방향으로도 똑같이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단 말이죠. 자, 이것을 수평 장력인 T라고 했을 때 여기 이 지선의 장력, 요 T0거든요. 그러면은 지선의 장력, 요 T0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했어요? 코사인 세타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직각이네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이것분의 요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T0 지선의 장력분의 전선의 수평 장력이구나. 자, 그래서 지선의 장력은 코사인 세타분의 수평 장력인 T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선로 정수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전력공학은 사실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더 복잡해지는 게 전력공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많은 것을 배우시다 보면은 머리에 살짝 뭐라고 할까요? 과부하가 올 수도 있다고 하나요? 그래서 조금 버거우실 수도 있어요. 특히 전기기기도 그랬죠. 전기기기도 한 번에 많은 내용을 머리에 넣으시려다 보면 굉장히 힘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천천히 하나하나 얘랑 좀 친해지는 시간 이 정도 갖고 얘랑 친해지는 시간 이 정도 갖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선로정수 볼까요? 선로정수는 변하지 않는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어떤 물질의 고유 특성, 그러니까 선로에 있어서 고유 특성을 결정하는 그런 정수들을 우리가 선로정수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등가 성간거리입니다. 자, 여기가 선로정수죠. 첫 번째 뭐라고요? 등가 성간거리. 우리가 등가 성간거리도 D로 표현합니다. 자, 근데 이거 2도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2도는 D이라 D고 이 등가 성간거리 또한 D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문자의 차이를 조금 의미를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등가 성간거리가 D라고 했는데 우리가 D라고 하는 것은 루트 N에 D1 곱하기 D2 곱하기 D3 곱하기 점점점점점 해서 곱하기 D의 N 번째를 곱한 것에 루트를 씌운 게 제곱근이 바로 등가 성간거리 D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이렇게만 보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보시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전선을 하나, 둘, 셋이라고 놨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T1이라고 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D2라고 할까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D3라고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D1, D2, D3를 다 고려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요 전선 배치의 등가 선간거리 D라고 하는 것은 자, 루트 D1 곱하기 D2 곱하기 D3에다가 이렇게 도체의 수, 그러니까 거리의 수 있죠? 하나, 둘, 셋. 요거를 3제곱근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준 게 바로 등가 선간거리 미터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밑에 등가 반지름이 있는데 우리가 등가 선간거리는 이렇게 전선 간의 간격을 위주로 했다면 등가 반지름은 소두체와의 그런 관계를 나타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선이 아닌 이런 연선에 보면 소두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소선이 7가닥인 그 연선이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공식을 먼저 적어볼게요. 자, 등가 반지름 R 이퀄이라고 하는 것은 N 제곱근이죠. 뭐 하냐면 RSN-1. 자, 여기서 이거는 등가 반지름이라 냅두고 자, R이 나타내는 거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지금 소도체의 반지름이죠. 자, 소도체가 이거잖아요. 이거의 반지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거의 반지름. 그러니까 요거의 반지름. 이게 R이고요. S는 뭐냐면 소도체 간의 간격입니다. 그러니까 소도체 간의 요 간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소도체 간의 간격이고 그 다음에 소도체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N은 7이 되는 거죠. 7. 자, 이게 바로 등가 반지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등가 반지름 계산하실 때 R은 소두체의 반지름이고 N은 소두체의 개수고 S는 소두체의 간격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정도를 확실하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선로정수인데요. 선로정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로의 특성을 결정하는 정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 L, C, G가 있거든요. R, L, C, G가 있는데 자, R은 저항이에요. L은 작용 인덕턴스입니다. C는 커패시턴스인데 작용 정전 용량이라고 할게요. G는 누설 컨덕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로정수 하면은 요 4개를 반드시 떠올리셔야 되겠고요. 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R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 저항에다가 A분의 L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고유 저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이쪽으로 좀 넘어와서 보시면은 로우는 어떻게 될까요? 로우는 A 넘어가고 L 내려가면은 R 곱하기 A에 여기가 L 이렇게 되나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단위가 지금 뭐라 되어 있어요? 옴 퍼 미터라고 되어 있죠. 다시 옴 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옴 미터라는 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우리가 이 단면적 있죠. A 요거를 제곱미터로 봤기 때문이에요. 자, 제곱미터로 봤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 제곱미터로 봤는데 분모에 뭐가 있어요? 미터가 있죠. 자, 그래서 m과 m 제곱에 하나가 지워져서 이렇게 미터만 남은 겁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옆에 보시면 10의 6제곱도 있는 거 보이시나요? 10의 6제곱.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선의 단면적을 따질 때 1제곱미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전선 단면적은 1제곱밀리미터죠. 그렇죠? 제곱밀리미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곱밀리미터로 한번 바꿔줘야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 로우가 아니죠. L분의 RA라고 했을 때 그 단위가요. 옴 그리고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가 됐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가 지금 제곱미터 퍼 미터잖아요. 그쵸? 근데 미터가 지금 1m에 몇 밀리미터예요? 1m가 10의 세제곱밀리미터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할까요? 1mm는 얼마예요? 요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1mm면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미터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1제곱밀리미터는 얼마예요? 이거의 제곱 10의 마이너스 6 제곱의 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옴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잖아요. 이거에다가 반드시 여기 이렇게 10의 6제곱 해서 옴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옴 미터도 되고요. 옴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가 되는데 사실 이 옴 제곱밀리미터 퍼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공식은 L분의 A가 로우가 되고 R 같은 경우는 로우 A분의 L로 취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항은 이걸로 끝났고 작용 인덕턴스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작용 인덕턴스와 그리고 작용 정전 용량, 그리고 커패시턴스, 그리고 누설 컨덕턴스 같은 경우는 실제 정규 이론 가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배우실 겁니다. 이거 하나당 저항 말고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만으로도 정말 2강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세하게 배울 텐데요. 우린 지금 기초 입문이기 때문에 이 인덕턴스가 무엇인지, 정전 용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식은 어떻게 되는지 정도만 간단하게 알고, 그리고 컨덕턴스는 무엇을 나타내는지 정의 정도만 이렇게 알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자, 일단 먼저 작용 인덕턴스 마저 해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전선로의 전류가 흐를 때 한상에 나타나는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의 합. 우리가 용어 때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 배웠었죠. 자,
이때 작용 인덕턴스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L이라고 하는 것은 0.05에 플러스 0.4605 로그 R분의 D입니다. 자, 로그 10의 R분의 D지만 로그 R분의 D라고도 쓸 수 있죠. 상용 로그이기 때문에. 단위는 밀리헨리 퍼 킬로미터가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킬로미터로 하는 이유는 단위 1km당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 다음에 작용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로그 R분의 D의 0.02413이 되겠고요. 단위는 마이크로페러 퍼 킬로미터입니다. 자, 그런데 작용 정전 용량의 정의에는 전선로 자체에는 항상 대지 정전 용량과, 그러니까 보시면은 전선로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 밑에가 대지잖아요. 그러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전선로와 대지 간에는 이렇게 콘덴서, 즉 정전 용량이 위치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전선과 대지 간의 정전 용량은 대지 정전 용량 CS라고 부르는 거고요. 전선과 전선 사이의 정전 용량은 상호 정전 용량이라고 해서 C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CS와 CM이 존재한다. 그런데 3상에는 작용 정전 용량이 한 상분만 취급을 해주고요. 단상 작용 정전 용량에는 1선을 취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단상 2선씩이면 곱하기 2를 해줘야겠죠. 3상에는 따로 곱해주는 게 없고요. 자, C는 CS 플러스 3CM이고 단상 같은 경우는 C는 CS 플러스 2CM입니다. 자, 이것과 자세한 유도는 정규이론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전선로에는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전선과 대지 간에는 CS가 위치하고 전선과 전선에는 CM 상호 정전 용량이 위치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고 작용 인덕턴스는 이렇게 구하고 정전 용량은 이렇게 구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설 컨덕턴스는 따로 구하는 식은 없고요. 누설 컨덕턴스는 뭐냐면 전기의 누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누설하는지 그걸 나타내는 거고 평상시에는 이 값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로 기억하셔야 될 거는 R, L, C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선로정수에는 R, L, C, G가 있다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